물론 당을 운영하고 계신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우선은 만약에 국회가 탄핵을 부결하거나 예.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예. 저는 민심이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계속 이렇게 존속할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 또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국민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국회든 헌법재판소든 감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다른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경우에 정말 민심의 바다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야나 퇴진을 주장하고 계시긴 한데 그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그동안에도 당 차원이나 아니면 문 전 대표 차원에서 제시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와 우리 당은 촛불 민심과 함께 하면서도 예.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예. 그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모든 노력에 대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촛불 민심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은 스스로 내려올 것이냐, 안 그러면 탄핵에 의해서 쫓겨낼 것이냐라는 예. 선택만 남았다고 보고요.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그런 경우 이후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헌법 절차를 지키는 것 예. 이상으로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다른 단서 계속 붙이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많이 던졌던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네, 다시 오늘 발표된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일부 윤정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오늘 현장 검토본하고 집필진이 공개가 됐죠.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초고를 거의 다시 쓰다시피 수정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더 논란이 증폭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 통화한 이전 국정교과서 이 집필진들의 설명에 따르면요. 네. 이 집필 과정에 이 필진들이 초고본, 또 개고본, 이 최종본 이렇게 3번의 원고를 넘기고 또 그때마다 심의를 받습니다. 이 심의는 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맡기 때문에 네. 이 국편 직원들이 관여할 여지는 시스템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추정이긴 합니다만은요. 이 시간은 없는데 또 이 집필진 역량은 부족한 상황인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했을 때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교육부와 국편은 이 초기에 집필진을 구성할 때부터 애를 먹었었는데요. 이 저희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이 지난 5월에 이 초고를 처음 받아보니 도저히 교과서로는 실제 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시간상 작업을 다시 할 수도 없으니까 이 국편 직원들이 동원돼 대대적인 수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법적인 문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 국정교과서는요, 이 저작권이 국편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편은 법적으로는 이 저작권자가 집필진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편이 사실상 많이 다 뜯어고쳤다라고 굳이 이 집필진과 감수위원을 따로 위촉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좀 달리 됩니다. 네. 사실 오류의 수정은 이 심의위원들이 할 일인데 아직 공개를 않고 있는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국정교과서가 내년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이런. 일단 이준식 부총리는 내년에 적용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적용 방식은 하지만 아직 안 정해졌다라고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만약 처음 공언한 대로 이 강행하지 않는다면 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네. 이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하거나 아니면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안, 또 국정과 이 검인정 중에서 이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는 건데 현재 상황을 만약 고려한다면 모두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반응이 안 좋다는 거죠. 당장 이 내일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요, 이 국정 역사 교과서로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겠다 이런 거부 의사 성명을 발표합니다. 또 최대 교원단체죠, 이 교총이 내일부터 이 다시 회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 그동안 국정화 찬성 입장을 뒤집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어서 네.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무엇보다 일선 교육청들이 국정교과서 검토, 배포 이런 것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 교육부가 강행할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팩트체크는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어는 탄핵과 하야입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하야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사실일까요? 오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의 탄핵안이 모레 발의가 되죠? 네, 발의가 되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후반쯤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통과가 된다는 전제를 하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죠. 최장 18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절차가 시작이 되면 아예 하야가 불가능하다. 이런 궁금증을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네, 지금 민심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해달라는 거고 이거를 거부해서 지금 탄핵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맞는다면 탄핵이 오히려 하야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라는 건데요. 네. 하야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헌법 65조. 그러면 그 당사자에 대한 사직원, 그러니까 이른바 사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가 없다라고 국회법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이죠. 네, 보면 해임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네요. 네, 해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임은 스스로 하는 건데 해임은 남이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법에는 임명권자와 피소추자라는 개념도 함께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색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 피소추자는 장관 같은 네. 국무위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위기에 처한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이거 못하도록 막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되면은 연금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네. 자진 사퇴라면 연금을 받을 수가 네네.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꼼수를 예방하자는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임명권자가 곧 피소추자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자진 사퇴를 막을 윗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소수나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답이 나왔군요.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하야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다수 의견입니까? 저희가 오늘 4명의 학자를 취재했는데 4명 다 같은 답을 했고요. 통계적인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탄핵과 하야는 물러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개념이죠. 탄핵은 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고 하야는 정치적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야를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하야를 하면 끝일까요? 아닐 수도 네.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이미 잃었어도 탄핵 심판을 계속 받아야 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그 하야로 인해서 탄핵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이제 임박한 상태에 한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하야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2달 동안 열심히 검토하고 결정문 준비하고 증거 확인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백지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결정까지는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야를 해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설명인데
근데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탄핵 심판이라는 게 파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네.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어도 재임 중에 잘못한 부분, 헌법 유린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판단과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 입장에서 이러한 경우 대통령의 중대한 위험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결정까지 갈 수도 있죠. 네,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취하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탄핵 심판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래도 탄핵 심판을 받고 저래도 탄핵 심판을 받으면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이유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라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네.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하야하더라도 퇴임 후에 예우까지 지금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큰데요. 전직 대통령은 연금과 기업사업 또 비서진 등의 다양한 지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지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탈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하야해도 탄핵 심판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네. 중대 혐의에 대한 수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하야에 방점을 찍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국가적인 소모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달라. 국가 지도자로서 마지막 판단을 해달라라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는 광장의 민심. 지난 주말에도 확인이 됐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키워드를 열어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무성의 늦은 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눈에 띄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바로 내 정치 인생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게 가장 후회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누구를 만난 걸 후회한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발언이 상당히 좀 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후회한다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좀 더 보시면요. 예.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그쪽 보좌진이 연락을 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몇 번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거다. 나는 원래 MB 사람이었다. MB와 친하다. 저런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는데요. 예. 자, 지금 비박계가 아니라 반박계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선봉해서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와중에서 입장이 급변하면서 자기 부정에 가까운 고백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좀 뒤늦은 후회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동안 앞장서서 박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먼저 옹호해왔던 과거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잠깐 몇 가지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혹독한 감정과 시련을 겪은 맹자가 말한 바로 하늘이 준비시킨 유일한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까? 이 김무성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과거에 2008년 당시 무소속 탈당해가지고 친박 무소속 연대로 나왔을 때 선거 포스터인데요. 보시면 박근혜와 나라를 지키겠다. 자,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박근혜와 나라를 지키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 또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렇게 뒤에서 박 대통령을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요. 자, 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속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달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대통령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지금 후회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유호열의 늦은 해명. 오늘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된 가운데 가장 화제의 인물 유호열 고려대 교수인데요. 예.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글을 쓴 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말이면 26일이면 이제 이른바 최순실 씨
있습니다. 또 이번 달 5일이었는데요. 제2차 축구 집회 당시에도 난국을 해결해야 될 대통령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정현 대표라든가 조원진 최고위원 등이 기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정교과서 집필지도 바로 이런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논란이 나왔던 건데요. 예. 참고로 유호열 교수는 대표적인 우파 학자입니다.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자,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 또는 지난번 국정원 직원 대표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 심리전은 국익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민심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해라. 물론 여기에는 하야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표명을 했는데요. 예. 어쨌든 본인의 의도와 달리 평화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상당히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오늘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 진행했습니다. 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네. 네, 월요일이.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는 누구죠 오늘? 오늘 박찬규 기자가 함께합니다. 아, 두 사람이 저 집회 현장에 계속 많이 나갔었죠? 취재하러. 네, 그렇죠. 네. 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예. 송 선배는 집회 지금까지 5번 있었는데 네. 뭐 어디서 주로 집회를 보셨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 예, 다른 건 몰라도 두 사람이 현장에서 잘 취재하고 있는지는 잘 봤습니다. 예. 어디 계셨는지는 직접 이렇게 그런 장소를 건 거론하기는 예, 어려우신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전에 4번은 좀 따뜻했는데 네. 지난주에 되게 추웠는데 그러면 그 추운 것도 체감을 하신 건 아니신 거죠? 자꾸 그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되게 추워가지고 예. 약속하셨던 길고 두툼한 점퍼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예,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저 JTBC 점퍼가 좀 봄 가을용이라서 사실 우비죠 그냥. 예, 그래서 좀 보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빨리 좀 두꺼운 점퍼를 구입하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금방 나오겠죠. 근데 추운데 또 많이들 나가셔야 될지 좀 걱정도 되고 합니다. 예. 네, 아무튼 무릎을 덮는 긴 점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절 좀 놔주시겠어요? 예. 수고들 하세요. 예. 더 가까이 가나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사회 2부의 강버들입니다. 네, 저는 사회 2부의 박창규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 페이스북 저희 소셜 스토리 페이지에 아마 오늘 제목이 올라갔을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전참러가 본 5번의 집회라고 올라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지금 전참러, 혼참러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전참러 무슨 뜻이죠? 저희가 전참러인데요. 저희가 5번을 다 현장에 다 있진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4번 현장에 같이 있었고 한 번은 스튜디오에서 이제 출연 준비를 했었어요. 뭐 일단 5번을 다 취재를 했었고요. 우리 강버들 기자도 아마 저는 첫 번째 지난달 29일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일을 안 했고요. 그 이후에 4번의 집회는 모두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참러들 되게 많으실 것 같고요. 혼참러는 혼자서도 이제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을 요새 혼참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참러 분들, 혼참러 분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150만 대 27만. 네.
다 뭐 전참러, 혼참러 다 모이셔가지고 지난주에 150만이었잖아요. 제가 숫자를 좀 적어왔는데 이달 12일에 100만 명, 그때 서울 집중 집회여서 100만 명이 모였고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했는데도 19일에는 서울에만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50만 명이 서울에 모였는데 이게 굉장히 그 경찰이 추산한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경찰 측에 늘 이제 인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경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아요. 서로 현장에 나와 있는 정보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두 번째 집회 같은 경우에 경찰 추산이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한 4만에서 5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정보관한테 이게 정말 4만이냐 그러면 정보관이 이제 우리가 행진을 할 때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세종대로 전체를 채웠는데 여기가 한 2km 정도 되더라고요. 선두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러면 한 평 그 3.3제곱미터 안에 8명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키로수만 계산을 해도 한 10만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정보관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한 10만은 넘어가는 것 같다. 근데 경찰 추산은 4만.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경찰도 웃어요. 대답을 못하고 대답을 안 하고 웃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만약에 광화문 광장으로 신고가 돼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카운터를 하거든요. 카운터를 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유동인구라고 보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바깥이든 안이든 뒷골목이든 광화문 끝에서 서울광장 너머까지 모두 촛불 집회 참여 인원이죠, 사실은. 예, 근데 그 신고된 곳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카운터를 하기 때문에 27만. 근데 이번 주에는 또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저번 주에는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경찰이 카운터를 원래 시시각각해서 발표를 해주는데 기자들한테 이번에는 딱 한 번 최대 인원이 27만이었다 이것만 발표하고 그 이후로는 발표를 안 했었죠. 네. 그 27만의 발표 시점도 7시 40분 기준으로 27만이었던 거고 보통 사실은 본 집회 끝날 때 행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은 아마 집계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집계는 그러니까 딱 광화문 광장 안 그리고 그날 집회가 4군데 더 이렇게 신고가 돼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카운트한 게 27만이죠. 예. 어쨌든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추웠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는 거. 네. 저희가 그 다음으로 뽑아본 키워드가 놀이, 위트, 뭐 이런 건데요. 일단 뭐 집회 이제 취재 나가가지고 저는 사실 네. 볼 때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어떤 특정 조직이나 뭐 노조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집회는 우리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소리 지르고 부수고 네, 가서 악쓰고 늘어지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 그렇게 폭력 집회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야 근데, 기사도 나오고. 네, 그죠. 네, 그게 아니면 웬간해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폭력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놀이와 위트, 네, 계속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미 기사도 보시고 직접 집회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재미있었던 깃발들. 이 깃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약간 유행 놀이처럼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가는 사람들 스스로도 즐겁고 본 사람들도 재밌고. 그래서 어때요? 전국 설명충연합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번 집회는.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설명은 생략한다고요? 범야옹연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었죠? 전국 게으름뱅이 연합. 네. 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저는 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전국 민주묘동조합 총연맹, 민주묘총.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집회에 제가 나간다면 어떤 깃발 아래에 서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혼자 괜히 해봤는데 민주묘총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민주묘총 아래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저 화분 되게 잘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경실련을 약간 패러디한 깃발인데 화분 안 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이런 데도 좀 가입을 하면 제가 화분을 안 죽이게 될지도 좀 했고 이거 아시나요? 하야와 번영을?
예, 스타트랙에 네, 나오는 스타트랙. 벌칸족 네, 인사인데요. 이제 그 리브 롱 앤 프로스퍼라고 이렇게 뭐 장수와 번영을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이거를 하야와 번영을이라고 패러디한 분들이 있어서 저는 또 스타트랙을 좋아하기 사실 때문에. 이분들께 왜 이런 깃발을 들고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별 이유가 없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별 이유가 없다고. 그냥 혼자서 참석을 했고 그리고 너무 심각하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가져오신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트와 유머가 재치가 넘치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누군가는 우리한테 개돼지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스스로도 야, 우리가 정말 무식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어느 순간은 이렇게 재치 있고 너무나도 에너자이틱하고 기발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고 박상규 있습니다. 기자 어떤 깃발 아래 서고 싶으신지. 저요? 게으름뱅이 아까 저는 다 아시겠죠? 취재 아니고 게으름뱅이. 그냥 나가면 요 밑에 네. 서 계실 거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기에도 재밌고 나도 되게 즐겁게 집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그 소 소 타고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이분이 경기도에 사는 한 뭐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키우시는 소를 데리고 나왔는데 사실 많은 박수를 받고 막 사람들 막 좋아하고 막 소 지나갈 수 있도록 길 터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본 박창규 기자의 소감은 좀 약간 달랐다고도 합니다. 사실 소가 광화문 광장으로 못 들어오고 그 종로 주변을 엄청 돌아다녔어요. 경찰과 대치를 막았죠. 하고 밀고 당기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스피커 소리에 막 얼마나 저는 이 소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진심입니다. 저는 너무 안쓰럽고 아마 좋은 뜻으로 데리고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소는 좀 안 데리고 나오셨으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날. 그리고 지금 이 소의 상태가 너무 궁금해요. 아마 태어나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소고기를 앞으로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뭐 그랬다고 하고 일단 그 좀 집회가 좀 이런 분위기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뜻을 같이 하는 가수분들이 공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희은 씨가 지난주에 사실은 공연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봤었는데 미리 없었는데 이름이 깜짝 등장하셔가지고 노래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이 노래에도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게 레미제라블에서 영화나 뭐 뮤지컬 안에서도 시위대가 함께 부르는 노래잖아요. 노래도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중계차 위에서 이 공연을 그때 보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다 함께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이런 공연들이 이 집회가 약간 축제처럼 진행되고 또 심각하지 않게 그러니까 집회에 처음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해야 할 얘기를 꼰대처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재치 있게 이날 유머스럽게. 지난 토요일에 양희은 씨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본인의 노래로 충분히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들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용광로라고 뽑아봤는데요. 사실 앞에 했던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집회는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아마 이번 집회도 대통령 하야라는 대통령 퇴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집회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면 뭐 성소수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각자 내고 있어요. 사실 성소수자, 뭐 여성 혐오 이런 문제들은 밖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갈등이 빚어진다거나 아니면 서로 뭐 집회를 하면 대치가 일어난다거나 뭐 반대 집회가 일어난다거나 항상 미묘하고도 매우 첨예한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도 나는 성소수자인데 내 얘기를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촛불 집회 장소에서는 같이 박수를 치고 얘기를 듣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그런 집회의 분위기거든요.
네,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싫어하고 이해하지 않고 서로 멀리하던 사람들도 남의 얘기를 서로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번 집회가 단지 특정인의 퇴진이나 정권의 퇴진이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정말 발전해가고 성숙해가는 계기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지난주 그 전주였나요? 19일이었나요? 12일이었나? 집에 하도 여러 번 나가가지고 19일. 네. 그때 이제 경찰 차벽 앞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차를 몰고 차벽 앞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거기 계셨던 다른 참가자분들이 모두 길을 터주고 박수를 다 같이 쳐주고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이 꼭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구호도 외쳐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날 가라앉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그만하라거나 이제는 지겹다라거나 언제까지 그걸로 그렇게 장사할 거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많았는데 어쨌든 그날 그 아이들이 그런 사고를 당한 거가 정부의 누군가의 잘못이었다, 누군가의 무능이나 의무를 방기한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두가 이제 느끼고, 본인들이 그렇게 무관심을 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막 야박하게 굴었던 것을 약간 반성하고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돼서 그럴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보면서 되게 네, 저도 좋았어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천막 앞에 한때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왜 이러세요? 맞습니다. 네. 왜 이러십니까? 네. 아무튼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윤광로구나. 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네, 가까이, 더 가까이. 이거는 청와대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건데, 매주 이제 12일, 그러니까 12일 전 5일이었죠. 이달 5일 집회 때만 해도 그 광화문 광장이 있으면은 그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북쪽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차벽이 세워졌고 그 위로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집회 주최하는 측에서는 점점 더 청와대에 가까운 쪽까지 행진 신고를 냈고, 경찰은 이제 교통방해 이런 걸 이유로 막았고, 그렇지만 이제 가처분 신청 이런 걸 내면서 법원이 점점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결정 이유를 한번 읽어주시죠. 일단 12일에는 율곡로 사직로를 터졌고, 19일에는 낮 동안에 이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여기가 이제 청와대로부터 430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물론 낮이었지만 청와대로부터 2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요. 법원이 계속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집회 시위의 자유의 공익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지난 26일, 지난 토요일에 법원 결정문의 요지를 좀 읽어드리면요.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단어는 여기 법원 결정문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행진 장소와 항의 대상이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걸 떨어뜨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점 많이 허용했고, 시간적으로 아직 지난주까지는 밤에는 좁은 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서 낮 동안만 허용을 했지만, 이번 3일에는 또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크지 않았거든요. 그 장소에 계셨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죠? 아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계속 법원은 열어주는데 왜 경찰은 막을까? 경찰도 사실 속으로 고민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마 1차, 2차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미 정권의 힘이 빠졌지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 에게 갔던 그 대통령의 자료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찰은 정치적이고 시류에 민감하다. 아마 그 시류에 민감한 경찰들이 계산을 했겠죠.
아직 정권의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는 제스처를 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3차 집회를 지나가면서부터는 그 막는 게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찰들도 우리가 뭐 경찰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권력의 하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분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주 애국심이 넘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국가의 상징인 청와대 근처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안 되겠다. 정말 그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앞에서 저지선을 한번 경고를 해둬야 나중에 그 뒤로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경고 효과가 있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몸싸움이 벌어져도 절대 적극적으로 해산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권보다 시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걸 오히려 시류에 민감한 경찰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안내하시잖아요. 네. 가시면은 네. 목소리도 되게 나긋나긋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뭐 쉬실 때도 되셨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하시죠. 이제 또 이번 토요일에도 집회가 있을 거예요. 집회 주최 측에서는 지난주처럼 서울 집중 집회는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했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사실 이제 집회가 반복되면서 피로도도 좀 높아진 상태고요. 그래도 지역별로는 집회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번에도 역시 행진 신고를 낼 텐데 아직 어디까지 낼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11조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100m까지는 안 되고 그럼 100m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200m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 더 가까이 가고자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관심이죠. 네. 예. 정말 청와대 그 청운동 사무실 200m 떨어진 청운동 사무실에서 100m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청와대 경호원들이 묶는 연무관이나 춘추관이 그냥 눈앞에 보여요. 사실 마음 먹고 뛰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여기는 절대 또 허가를 내줄 수 없을 테고 법원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근데 지금 또 거부할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100m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지난주에는 낮 동안에 행진하고 집회만 허용했기 때문에 낮에 아무런 별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밤 행진이 허용될지도 저희 입장이나 뭐 주최 측에서도 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거나 집회 전참러였던 저희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집회에 나가서 취재를 하게 되겠죠. 네. 이번 주에도 전참러 계속 이어가는 걸로. 네, 계속 고생 하실 테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나오시는 분들은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집회가 그냥 정권 퇴진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같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서요. 네, 다 같이 나와서 같이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꼭 뭐 정치적인 구호 때문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오는 토요일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